안녕하십니까. 실무조합 김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뵙는 이유는 오늘 특강으로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잡아봤습니다. 물론 오늘 특강에서 사용할 자료들은 파일로 첨부해뒀으니까 한 장짜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컴팩트하고 아주 심플하지만 그러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정말 어려운 주문이죠. 그러나 실현해야죠. 그래야만 실제 실무를 하시는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이 실무종합이라는 과목이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여러분, 실무종합은 실무자에게 유리한 과목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 실무종합은 이런 거죠. 실무를 이론화시킨 겁니다. 이론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계시지만 오히려 이론화라는 부분이 약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 이론화 부분에 대해서 출제문풀이 바뀌면서 이제 다루는 관점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에 기출 문제집을 외우는 땡 공제회의 그 문제집 외운다든가 이런 형태로 과연 치열한 실무 경쟁 승진 시험에서 승부를 볼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오늘 하게 될 주제는 이 예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주제 테마 같은 경우에 빈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대략 난감, 거의 킬러 문항급에서 포기한다. 이런 고충의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건 알고 보면 정말 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맨 땅에다 헤딩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경향이 많죠.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실무조합에서 이제부터 이 특강 짧지만 이 한 번으로 앞으로 예산 이론이 나오면 그냥 맞추시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이 예산 이론인데 예산 이론이라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특징적인 게 기존에 있는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뺏긴 거지 제대로 한 것은 정말 아니다. 그럼 우린 시간을 투입했을 때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대로.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론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피상적으로 와닿아서 뭔 소리야 도대체 뭔 말하는 거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야말로 그냥 나오면 맞추는 것이다. 자, 어떻게 맞추느냐. 자, 이 이론에 해당하는 것들이 예산 이론에서는 한국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 미국을 전제로 해서 들어오죠. 근데 또 웃긴 건 이 미국의 이론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서 실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소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예산을 이론화시켜서 간다라고 했을 때 왜 이런 이론들이 발달해? 사실은 출제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이론들이 발달해 갈까? 문단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곧 시험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 전체적인 이론의 발달에서 본다면 자, 첫째 1900년대 초반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1920년대 이제 미국이 갓 성장하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불러줍니다. 품목별 예산제도. 자, 품목별 예산제도 영어로 한다면 Line Item Budgeting System이라고 해서 LIB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참고로 들어두세요. 그냥 그런 거 있구나. 네, 이런 거. 네. 자, 이런 예산 제도가 조금 더 발달해 가면 이제 조금 더 1950년대쯤 가게 되면은 이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사회가 좀 바뀌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성과주의 예산 제도라는 게 나타납니다. 성과주의. 요 성과주의 예산 제도, 자, 퍼포먼스 버지팅 시스템이라서 PBS라고 많이 불러줍니다. 이 영문 약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로 그런가 구분하고 오십시오. 네, 중요한 게 진짜 뭔지 곧 알려드릴 겁니다. 이러한 이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다시 지나면서 이제 시간적으로 흘러서 이제 60년대 존슨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라는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그걸 하면서 만들어내는 예산 제도, 새롭게 나오는 제도가 바로 뭐냐면 계획 예산 제도라는 게 들어갑니다. 계획 예산 제도. 플랜 프로그램 버지팅 시스템이라서 보통 PPS라고 불렀죠.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이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영기준 예산 제도라는 걸 씁니다. 영기준 예산. 0점 예산. 그건 0점 예산 이런 표현을 쓰면 그건 거의 50년대 표현이에요. 50년대. 알겠죠? 요즘은 영기준 예산, 제로 베이스.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 버지팅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일반적인 예산의 흐름이 물론 그 뒤에 더 있습니다만 그런 잡다한 것까지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산 이론 이 범위 안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배경과 분석 대상부터 시작해서 분석해야 될 대상과 다루는 특징과 장단점까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물론 제가 오늘 특강을 위해서 자료로도 나눠드렸습니다만 그 자료에 있는 걸 다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말이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품목별 예산 제도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업하시면서 실무종합에서 품목별 예산 제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꼭. 품목별 예산 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실무종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품목별 예산 제도는 통제의 컨셉을 갖는 예산입니다. 통제입니다. 통제. 그럼 성과주 예산 제도는 뭐냐? 성과주 예산 제도가 갖고 있는 것은 핵심이 관리입니다. 관리를 모르고 성과주 예산 제도를 이야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예요, 관리. 그렇다면 계획 예산 제도의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계획 예산 제도. 네.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말로 기획이라고 해도 되고 한국에서는 플랜과 플래닝이라는 개념을 조금 혼동하다가 이제는 보통 명칭으로서 계획으로 많이 통일해서 씁니다. 계획. 근데 아주 올드한 문제집이 옛날 거 보면 기획, 계획 이런 것들 구별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건 안타깝지만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낼 이유도 없고. 알겠죠? 이 40문항 중에 그런 것에 지문 낭비할 40개 총알이 있는데 그런 헛된 곳에다가 총알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출제원도 합리적 사고를 합니다. 네. 그 다음, 연기준 예산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제도는 조금 낯설 텐데 연기준 예산제도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은 이것은 랭킹화 시켜가는 이 우선순위라는 이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 앞으로 저희 특강을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 하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통제, 성과주 예산제도 관리, 그리고 계획 예산제도 계획, 기획, 그리고 연기준 예산제도 우선순위 끝. 이걸로 끝납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은. 알겠죠? 쓸데없이 두 문자를 왜 옵니까? 제발 두 문자에 의해서 그 외래어를 만드는 실무조합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OT 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명확한 하나로 이제 다양한 것을 다 사냥하면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해서 매번 그렇게 대응한다. 그런 수업 전략은 이 실무종합이라는 과목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까지 아마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셨거나 잘못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좀 궤도를 수정하실 필요가 있죠. 제대로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통제라고 했는데 좀 더 들어가면 품목별 예산제도가 갖고 있는 것은 라인 아이템 버je팅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왜 통제를 할까? 통제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예산을 통제한다고 했는데 통제는 주체가 누굴까요? 누가 누굴 통제하죠? 예산을 집행, 즉 돈 쓰는 거 누굽니까? 네.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돈을 쓰죠. 그렇다면 이것을 행정부의 돈을 함부로 너 쓰지 마 하고 통제하는 주체는 의회입니다. 의회. 그래서 이 모든 통제를 의회가 통제하는 거예요. 의회가 통제를 한다고 한다면 의회의 통제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뭘 할까?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법을 정해서 예산은 돈이다 생각하면 순진하신 거죠. 예산은 돈이 아닙니다. 페이퍼예요. 페이퍼. 서류입니다. 서류. 그래서 의회에서 기준을 마련해주고 의회는 바로 입법적 기능이니까 의 통제 기준으로서 뭘 사용하느냐? 법으로 정한 것 어기지 마.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하는 겁니다. 합법성. 그래서 이 통제 안에는 바로 이 합법성이 꼭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합법성의 통제를 하기 위해서 1900년대입니다. 뭘 생각했냐면 이제부터 정해버리는 거죠. 자, 요거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인건비다. 자, 이런 것들은 물건 사용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물품비다. 이렇게 해서 이 품목별로 분류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인건비는 요만큼, 물품비는 요만큼 이렇게 딱 정한다면 이거를 딱 인건비에 $100다. $100더 이상 쓰지 마. 요거까지야! 라고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토대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물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품목 단위로 이건 가장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세분화시킵니다. 이 세분화시킨다. 이게 뭔 또 의미를 갖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세분화시키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인건비에 $100를 주고 물품비에다가 $200를 주고 했다. 그럼 일이 됐을까? 됩니까? 안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자, 그래서 이 품목별에서 좀 더 정리하면은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른 예산과 달리 특징적으로 인건비 항목만을 별도로 딱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행정에 있어서 인사관리, 인사행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 자, 의회 중심의 합법성의 통제 위주의 예산이고 인건비라는 것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버리기 때문에 인사 정보에 유용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죠. 그리고 합법성으로 했을 때 이 합법성 또 뭘 갖고 있다? 즉 누가 이 합법적인 부분의 범위를 정한 것을 어겼니를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회계적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도 이 통제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회계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합법성 위주다. 다 통제라는 컨셉 안에 쏙 들어가 있게 됩니다. 합법성이 바로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 여러분 합법성 외우고 회계 책임이 아니라 같은 의미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이걸 매번 달리해서 어떤 분들 보면은 그냥 기출지문 같은 거에서 그냥 대충 틀린 것들 그냥 외워버리는데 네, 그런 형태의 한 5년 전 같은 경우에 그런 단순한 형태로 똑같이 그래서 이 실무조합 기출 보면은 이론이 어긋나고 잘못된데도 그냥 뺏겨서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시선에서 제대로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합법성과 회계 책임을 이 같은 맥락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장점은 인사적 관리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면 자, 단점이 바로 들어오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 네, 그러죠. 합법성 이유가 아주 세분화시켜서 쪼갰다고 했죠. 그 쪼개니까 인건비에 $100 줬는데 이거를 물건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러면 합법성이 아니라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물품비는 물품대로 이런 식으로 분류해버리기 때문에 매우 경직적입니다. 경직적입니다. 아주 경직적입니다. 네, 이게 아주 단점 중에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단점을 갖고 있고 또 하나 단점은 이 품목별 예산제는 기능 간의 중복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 기능 간의 중복은 또 뭔 소리냐면 실무에 계시죠? 실무에 계시니까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우리 정보경찰, 뭐 교통경찰, 뭐 외사경찰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의 분류를 했지만은 정보, 외사, 그리고 뭐 교통, 수사, 생활안전, 생안 모든 각각에서 인건비가 뭡니까? 중복돼 버리는 거죠, 사실은. 알겠죠? 물품비 똑같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경찰차가 필요해. 여기도 경찰차, 여기도 경찰차.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각 파트별로 경찰차가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능 중복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다? 그렇죠. 성과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성과주의는 자, 이 품목별 예산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사람을, 돈을, 그리고 거기다 재료를 줬는데 일이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점을 착안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이제부터 성과라는 개념인데 이 성과를 뭘 갖고 있느냐? 관리를 위한 겁니다. 관리자적 관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거죠. 그러니 관리자는 그냥 단순히 월급을 줬다, 사람을 채용했다 이걸로 예를 경찰이 순찰 기능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제부터 이 관리를 위해서 단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 그 수행하는 단위 업무, 단위 원가라는 개념하고 업무량이라는 개념을 결합을 시켜서 업무량, 자, 이건 성과주의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단위 원가 업무량을 이 X는 곱하기입니다. 곱하는 거죠. 예를 들어 도로 아스팔트를 포장한다. 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품목별 같은 경우 아스팔트 포장하면 어떻습니까? 자, 아스콘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 뭐 10만 원. 그리고 거기다 인부 3명 쓰는데 30만 원.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됐을까? 안 될 수 있죠. 그냥 아스콘 쌓여 있고 타르 쌓여 있고 인부들은 옆에서 놀고 있고 이럴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도로를 포장한다고 치면은, 자, 예를 들어, 단위원가 1km 도로 포장하는데 $10다. 그 다음 $10다. 앞으로 몇 킬로미터? $10에다가 앞으로 뭐 20km를 포장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 곱하기 딱 해버리면, 그렇죠. 바로 $200 예산. 이렇게 주어집니다. 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찰하는데 들어가는 한 바퀴 딱 들어가는데 도는 비용은 순찰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여 그래서 순찰을 예를 들어 몇 바퀴 돌아야 되느냐 10바퀴 돈다. 그럼 10바퀴 얼마? 이렇게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 순찰 기능 수행하는데 얼마?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성과주의입니다. 성과주의. 그래서 성과주의는 관리를 위한 예산 제도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다. 관리죠. 이 관리를 위해서 이런 단위들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때 사업적 단위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즉 일의 기능 사업 단위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 이런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네, 사업적 단위 관리를 하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기능 중복은 바로 품목을 세분화시키는 이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성과주의와 품목별에서 이 두 제도를 비교해서 시험에서 사실 지문 혼동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글쎄요, 좀 전문적 관점에서 본다면 출전 수준이 아직까지 좀 약간 초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그냥 믹스하는 선에서만 자주 냈었죠. 네, 뭐 경이든 경감이든 경정시험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형태로만 자주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또 하나,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이런 형태를 사업 단위로서 단위원과 업무량의 단위로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버리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간편하죠. 제가 도로 포장하는 걸 예를 들었는데 간단하죠. 도로 포장에 돈 얼마 들어가요? 네. 도로 포장 10km를 해야 되는데 1km당 뭐 얼마 들어갑니다. 이러면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이해를 하기 굉장히 유용하게 편성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민들의 이해가 잘 되는 이유는 뭘까? 기능 단위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능 단위. 이 기능이죠.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이겁니다. 객관식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단점이 나타나는 것은 LIBS, 품목별 예산제도인데 기능 단위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죠. 이제 왜 지문들이 꼬여 들어가는지 이해되시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성과주의 예산. 그럼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다 잘났냐? 물론 단점이 있죠, 단점. 네. 세상에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죠. 단점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 모든 장점만 있을 건 우리 실무조합만 그렇죠. 자, 단점은 어떤 단점을 갖고 있냐면, 자, 이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은 과연 모든 사업적인 단위들을 원가와 업무량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있을까, 과연? 네. 이게 잘 안 됩니다. 특히 정보 파트에 근무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 그럼 정보 활동의 부분들을 어떻게 단위 원가랑 업무량으로 계산할까? 힘드시겠죠. 네.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찰 활동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라는 약점이 생기는 겁니다. 즉 단위 원가 업무량을 계산해 가지고 양적으로 요런 양입니다. 양적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경찰 활동 전반을 다 단위 원가 업무량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이게 약점이 됩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혹시라도 경찰 활동 전반에 다 적용하기 유용하다. 안 됩니다. 특히 고위직에서 앞으로 여러분 승진하시면 고위직으로 올라가실 텐데 뭐 총경급 이상이라든 경무관급 이상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런 단위 활동으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경찰 전체 적용하면 안 되는 거고 좀 하위 사업에 단위 원가가 명확한 사업에만 적용되는 이런 약점을 갖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그러면 경찰 전반적 활동을 좀 체계적으로 딱 잡아가지고 플랜을 짜서 계획해서 접근해 갈 수 있는 게 없을까? 네. 그래서 계획예산제도가 등장합니다. 이 계획예산제도는 시험에 잘 안 나왔지만은 여러분은 이 계획예산제도를 저와 함께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 공부하지 마세요. 과거에 나왔던 거 당연히 가져가는 과거를 버리는 거 아닌데 그거 너머를 갈 수 있어야 새로운 것을 남들보다 하나 더 맞출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계획예산제도인데 이 계획예산제도는 어떤 거냐면 장기적인 모든 계획은 장기입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여기에다가 플러스 단기적인 예산을 예산이 왜 단기냐면
모든 예산은 1년 단위예요. 1년 단위. 그래서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연결한 것이 계획 예산제도입니다. 이 정의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꼭 정의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계획 예산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쉽게 말한다면 지문 속에서 계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거의 예산 파트에서 계획 예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함부로서는 일반적 국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플랜 속에서 프로그래밍을 잡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부화시켜서 접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꼭 알아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좀까지는. 네. 승진시험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경관부 문제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제 고개를 들이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계획 예산제도인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 알고 계신 분 또 시중에 있는 어떤 교재들 보면 잘못 설명하는 부분들이 꽤 많던데 아닙니다. 알겠죠? 이 계획 예산제도 하나의 예산제도로서 프로그램 예산과는 다른 형태를 갖습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 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단기적 예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직권적이면서 계획하에서 짜자잔 실현돼 가기 때문에 하향적으로 들어가고 이건 계획을 짠다는 것은 분석을 하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머릿속에 계획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짠! 하자. 이걸 의도화시킨 계획 예산제도입니다. 자, 이런 거 사실 미국에서 국방 예산 프로젝트에서 많이 주어졌던 것들인데 이 계획 예산제도가 너무 장기적 계획과 너무나 직권화되고 또 너무 먼 미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현실에서 이 계획대로 다 됩니까?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일상도 그렇죠. 오늘은 업무 끝나고 실무조합을 강의 하나 듣고 요만큼 공부해서 하지만 하다 보면 뭐 졸릴 수도 있고, 네, 공부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또 뭐 예상 못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 예산제도 계획대로 잘 안 된다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계획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지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럴 때 미국 내에서는 이제 감축 관리 너무 늘렸다, 좀 줄이자. 이 감축 관리의 이 트렌드가 쫙 나타나면서 정부 재정을 압박을 하는 개념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걸 반영해서 계획 예산제도를 반영하면서 들어오는 새로운 예산제도가 연기준 예산, 제로 베이스 버jeting 시스템을 연기준 예산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연기준 예산제도는 이건 연기준 예산제도의 설계 구조는 조금 복잡한데 이거 제가 본격 강의 안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설계 구조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이건 본 강의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연기준 예산제도는 결론 이 우선순위 랭킹 그래 사업들을 쫙 펼쳐놓고 그러니까 왜냐면 자 기존에 하던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C라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로 해야 될 D, E 이런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각각이 과연 뭐가 더 우선시해야 될까를 순위를 정하는 게 이 제로 베이스의 핵심이에요. 이 0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영기준입니다. 정확하게 전공 용어로 쓴다면 영기준입니다. 그래서 영기준이 갖고 있는 뭐냐면 기존에 계속 해오던 것들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 사업 폐지해버리고 새 사업 그대로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영기준 예산 갖고 있는 우선순위라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바로 영기준 예산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감축 관리. 그래서 절약을 위한 줄일 수 있고 이것은 상향적으로 접근해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은 접근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언급했던 것들을 출제위원이 이 정도 언급했던 것까지도 넘나드는 출제위원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출제위원 이상의 실력을 갖고 계시면 이제 문제들이 밑에서 보이니까 아주 쉬워지겠죠. 자, 요 영역예산제인데 앞으로 이때까지 기출 이외에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이 만약에 낸다면 있는데 그 영역들은 본 강의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포인트까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강이니까 요것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산 제도를 정리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일몰법에 대한 것들도 나왔었지만 이걸 낸다는 건 사실 출전에 좀 비판받아야 됩니다. 한국 일몰법 합니까? 안 합니다. 예산에서 지금. 이 일몰법 한 5년 단위로 해서 제도를 만들고 나서 뭐 한다? 없애버리는 거죠. 폐지하자. 그래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 폐지의 기간, 유통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일몰법, 선셋 롤이라고 불러지는 일몰법적 제도인데 이건 예산이라기보다는 법이에요. 법. 법을 누가 만듭니까? 법.
의회가 만들죠. 그래서 이 일몰법 예산제도, 예산을 붙인다면 이것은 국회, 의회 중심적인 제도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미국은 예산과 법률의 관계가 한국과는 달라서 그래요. 미국은 예산 법률주의 나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것까지는 여러분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 네. 일몰법은 국회 중심으로 해서 의회가 사업적 개념을 개입할 때 사용하는 제도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죠. 법 만드는 곳은 의회다, 국회다, 국회 중심적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업이 계속 이어져. 그렇다면 이런 거죠. 연기준 예산과 일몰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감축관리죠. 계속해서 팽창되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한 고민들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몰법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한을 딱 정해두고 그때까지만 하고 스탑 해버리는 거고, 이 연기준예산 모든 사업들을 제로에서 원점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폐지도 해버리고 신규 사업을 분석도 할 수 있죠.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자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특강 들으신 여러분 아주 짧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품목별 예산제도는 뭐였다? 그렇죠. 통제입니다. 통제. 누가? 의회가. 누구를? 행정부를. 의회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합법성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기에는 인건비라는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사적 정보 유용성을 줄 수 있다. 단점은 매우 형식적이다. 그리고 기능적인 중첩의 부분을 설명 못한다. 그래서 뭐가 나왔다? 성과주 예산제도는 관리입니다. 관리라는 것은 관리를 위해서 이제 마구잡이식 관리가 아니라 주먹구구식 관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 단위 원가와 업무량의 개념을 결합시켜서 가는 거죠. 단위 원가. 여기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업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예산제도인데, 단점은 이걸 다 계산할 수 있으냐?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나오는 것이 계획 예산제도였는데, 이 계획, 즉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연동시키는 제도였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직권적이고 하향적 속성을 갖고 있고 정부가 팽창돼 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연기준과 일몰법인데, 연기준 예산은 랭킹, 우선순위 작업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분석하여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작업적 분석을 해버립니다. 이 분석 과정까지는 여러분 안 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본 강의에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것은 좀 상향적이면서 기존 것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줄이냐? 못 줄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또 일몰법처럼 의회 중심으로 법적 개념에서 아예 정하는 이런 예산 제도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죠. 자, 제가 실무조합, 자, 김만희 실무조합의 핵심적 코드를 잡아드렸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통제, 관리, 계획, 우선순위 이 단어들은 일반적 단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산 파트 이론 전개에서 지문을 읽다가 이런 단어들은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국어적 단어가 아니라 이 각각 예산 이론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 코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간다면 객관식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죠. 뭐 우선순위가 나왔다면 그냥 무조건 지문순위, 우선순위 나왔다. 앞뒤 서술어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연기준 예산제도. 이런 관리, 단위원가, 업무량 나왔다. 그냥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 통제, 물론 의회한 통제입니다. 합법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다. 의회가 통제하고 합법성이 나왔다. 그냥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제가 오늘 특강 짧지만 설명의 핵심 코드를 잘 잡고 계시면 앞으로 예산 이론 파트 기출 새롭게 볼 겁니다. 보십시오. 보시면 쉽습니다. 이거네 그냥 답 고르실 수 있습니다. 요리해서 제가 떠먹여 드렸죠. 네, 열심히 소화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짧지만 아주 핵심적인, 그래서 총 실무조합, 300 실무조합은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해야 될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들어가고 불필요한 것들 기름을 쫙 빼버릴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당연히 25년도 승진은 실무조합 때문에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의 이 코드 잘 기억하시고 이걸 토대로 해서 자료로 나눠든 자료에서 뭐 MBO, 목표관리가라든가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읽어보고 이해 안 돼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설명했던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킬러 문항 이 주제가 빈출은 아니라 하더라도 떴을 때 남들을 우왕좌왕할 때 여러분은 스피드하게 딱 맞추고 가시는 이게 바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거죠.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 외에 자세한 질문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수업 중에 제가 여기 예상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예상 영역들까지는 본 강의에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은 자, 김재우, 이태우 형사법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Q&A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이 어려운 점 있으시면 그런 주제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특강 기회를 마련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컴팩트하고 퍼펙트하게 강의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힘내십시오.